안녕하세요. 저희는 배달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지역 클러스터링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발표를 진행할 배차 시스템팀 윤대영, 박영수입니다. 네, 잠시 저희 소개를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저는 학부로는 컴퓨터 과학과 석사로는 데이터 과학을 전공했고요. 우한 형제들에서는 5년 동안 쭉 배차 시스템을 맡아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데이터 최적화가 어떻게 서비스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산업공학과에서 공급망 관리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마쳤고요. 반도체 제조회사를 거쳐서 우아한 형제들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배차 시스템 팀에서 배달과 관련된 데이터와 수리 최적화 기술을 도구로서 배차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저희는 머신러닝을 통한 서비스와 시스템의 개선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배차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위치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공유드리는 서비스 개선 사례를 통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위치 기반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데이터나 개발 그리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는 가장 먼저 배경이 되는 배차 시스템과 배차 시스템에서는 특별히 지역과 관련되어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했던 모델과 그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하고 운영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배경입니다. 배차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배차 우한 형제들에서는 하루 약 100만 건의 배민 배달 주문이 유입이 됩니다. 배달이 안전하게 고객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라이더에게 배달이 배정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10분간 최대 약 5만 건의 배달이 생성이 되는데 이때 5만 명의 라이더가 운행 중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배차 시스템은 이론상 단순 계산만으로도 최대 25억 건의 배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25억 건의 배차를 단순하게 브루폴스로 계산한다면 저희는 이 문제를 최적화라고 부르지 않겠죠. 시스템은 가장 먼저 배차를 수행할 지역을 선정합니다. 서울의 배달을 대전의 라이더에게 배차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일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서 배달과 라이더에 가능한 모든 조합을 만들어서 배차 후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 비즈니스 제약사항을 통해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배차 후보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비효율적인 배차란 거리가 너무 멀거나 특정 라이더에게 배차를 하였을 때 무게가 너무 나가서 수행하기 어려운 배달 등 애초에 배차를 수행하지 말았어야 할 배차 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비효율적인 배차가 모두 제거가 되었다면 모든 배차 후보들의 비용을 계산하여서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한 점수를 매깁니다. 해당 점수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스템 입장에서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배달과 라이더의 조합을 선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선정된 조합의 후보는 최종적으로 라이더에게 추천이 되고 라이더분이 수락을 하시게 되면 배달의 진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NP 하드 문제인 배차 문제를 지역을 쪼개어서 분할하고 경우의 수를 줄여 최적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복해 나가는 방식으로 저희는 배차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5가지 배차 최적화 과정 중에서 오늘 저희는 첫 번째인 어떻게 잘 지역을 구성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을 나누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배차 시스템을 도입하던 초기에는 이렇게 동일한 크기로 고르게 지역을 분할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고르게 분할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모든 지역을 빈틈없이 포괄한다는 장점이 있었고 아주 간단한 로직만으로도 지역을 분할하고 부하 분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도 존재했는데요. 먼저 기술적으로는 분할 정복 최적화를 할 때는 문제를 적절한 사이즈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배달이 몰리는 강남구와 비교적 배달이 적은 강원도의 문제는 동일한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을 고르게 분할하는 것은 크기만 동일하게 분할해 줄 뿐이지 문제를 동일한 사이즈로 분할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별로 처리 성능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커다란 육각형으로 이렇게 모든 지역을 분할을 하게 되면 한강이나 커다란 도로가 사이를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문제 정의입니다. 문제를 정의하기 앞서 잠시 H3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저희 시스템에서는 우버에서 만든 H3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위치 데이터를 그룹화를 하고 있습니다. H3는 전 세계의 땅을 육각형으로 나누고 레벨 0에서 15까지 각각 크기가 다른 육각형을 부모 자식 관계로 관리하게 됩니다.
각 H3는 유니크한 아이디를 갖게 되고요. 저희는 오늘 이 육각형을 H3 인덱스 혹은 H3 셀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유사하게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는 구글에서 개발한 S2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지역을 고르게 분할하여 배차하는 시스템의 첫 번째 문제는 지형이나 상권의 고려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화면 가장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 본사 근처의 방이동 먹자골목 상권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픽업지는 먹자골목 안에 있지만 고르게 분할된 지역에 의해서 먹자골목 상권은 반으로 분할이 되어버렸고, 라이더가 가까이 있더라도 민트색이 아닌 바깥쪽에 있다면 배차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태생적으로 배치 환경에서 타이밍으로 인한 동시성 이슈를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역의 크기는 같지만 각 지역 안에 배달과 라이더의 수는 다른데요.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두 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라이더가 위치하는 경우에 빨간색 지역에서는 배차가 너무 오래 걸려서 배차가 지연되고, 그 사이 파란색 지역에 배차가 시작해서 너무 빨리 끝나버렸다면 시스템은 의도치 않게 두 건의 배차를 한 명의 라이더에게 동시에 배차해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락을 통해서 방지할 수도 있는데요. 배차 시스템에서의 락은 배달이 배차되는 횟수를 감소를 시키고 실제로 더 나은 최적화를 찾을 수 있었던 배차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락에 걸리는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리한 배차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배차하려는 지역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배차의 효율도 덩달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와일드 구스 체이스 문제라고 학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배달이 너무 많아지면 라이더는 더 가까운 배달을 받기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시스템 입장에서는 배차가 지연되는 건이 많아지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배달 건들이 많아질수록 이걸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 있는 라이더들을 끌어와서라도 배차를 요청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야생의 거위를 쫓아다니면서 어렵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여 와일드 구스 체이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배차 시스템을 활용할 지역을 새로운 기준으로 정의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출발하게 되고요. 이어서 어떤 접근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영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어떻게 잘 나눌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시작을 해봤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사용을 하던 타일을 깔듯이 전 지역을 좀 평평하게 나누었을 때의 지역의 형태입니다. 가운데 같은 경우는 서울의 행정동의 모습인데요. 자연 경계나 도로나 상권 같은 게 어느 정도 고려되면서도 너무 크거나 작은 모양이 나타나지 않게 신경 쓴 형태랑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모양이랑 좀 비슷할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작아요. 이게 하나하나를 좀 합쳐서 큰 덩어리를 만들려고 하면 또 모양이 좀 뾰족뾰족하거나 푹푹 파인 모양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용이 좀 어렵고요. 또 저희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 운영하기에 좋은 지역 덩어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장 우측이 좀 미리 보여드리는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이용해서 만든 지역 구성 결과의 예시입니다. 왜 클러스터링을 사용해야 했을까요? 저희는 데이터 기반으로 지역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라이더의 GPS 기록은 따로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H3 셀에서 무엇인가 액션을 수행을 하고 픽업이나 전달이나요. 다음에는 어떤 H3 셀로 이동을 해서 다음 액션을 진행했는지 그 앞뒤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저 작은 H3 셀 하나하나의 정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칸 한 칸을 같은 지역으로 묶을지 아닐지를 결정을 해줘야 됐습니다. 행정동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리기에는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적용해서 지역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번 클러스터링의 목표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잠실역에서 석촌역, 방이동으로의 이동이 쉽다는 걸 알고 있고요. 잠실역에서 부산역으로 이동을 하는 건 되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조금 애매한 거는 잠실역에서 삼성역으로 이동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다리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렵죠. 이런 애매하게 어려운 지역들을 이쪽에 붙여놓을지 아니면 서로 따로 떨어뜨려 놓을지를 잘 결정을 하는 게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의 핵심이 됐습니다. 이걸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두 지점을 뽑아서 서로 오가기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판단을 하고요. 이걸 활용해서 서로 오가기가 쉽거나 아니면 자주 오가는 지역들을 묶어서 클러스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남은 문제가 세 가지가 될 거예요. 이제 오가기 쉬운지 어려운지를 어떻게 판단하지? 그리고 지점 쌍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을 묶지? 마지막으로는 지역의 크기랑 모양을 어떻게 잘 제어하지일 겁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먼저 확인할 게 있긴 합니다. 우리가 지역을 묶었을 때 라이더 이동에 불편함이 없을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했어요. 위 도표는 어떤 하루에 송파구에서 딱 한 건이라도 배달을 수행했던 라이더들이 얼마나 송파구 위주로 배달을 수행했는지를 뽑아봤습니다. 라이더들의 송파구 내 배달 수행 비중을 본 거죠. 어떤 라이더가 오른쪽 100%에 붙어 있다면 거의 모든 배달 건을 송파구 안에서만 수행을 했다는 거고요. 왼쪽 0%에 가까이 붙어 있다면 송파구에서는 거의 배달을 수행을 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뭐 한 건, 두 건 정도만 수행했다는 걸 거예요. 이 도표를 보시면 라이더들이 가운데에는 거의 없어요. 50% 수행하신 라이더들은 거의 없고 웬만하면 송파구에서 대부분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송파구에서 아예 배달을 덜 수행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라이더들이 대부분 각자 나름대로 어떤 지역을 결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만 배달을 수행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역 바깥으로 나가는 배달이 추천이 되면 거절해가면서요. 저희가 지역을 잘 나누기만 하면 라이더들의 배달 수행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모델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모델 설명입니다. 두 지점이 오가기 쉬운지 어려운지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꽤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각 지점 사이가 오가기 쉬운지 어려운지를 정의를 해서 요선 하나하나로 잘 정의를 해놓고 나면 어떻게든 이렇게 가까운 덩어리들로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좀 맥락상 연결되어 있는 지역들을 덩어리로 묶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사이의 관계가 잘 정의가 되었을 때 이렇게 저희는 이걸 어떤 매트릭으로 정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시 그림을 보시면 16개의 노드가 있고 이거를 바닥부터 서로 가까운 덩어리끼리 만들어가면서 끝까지 올라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거를 한 세 덩어리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한 10쯤에서 이렇게 잘라보시면 3개의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겠죠. 네,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우버이츠에서 발표했던 Learning Word2Vec Embedding for Hex Cluster Generation 이라는 케이스를 많이 참고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디테일이 공개되지 않아서 좀 비교하기가 어렵긴 한데 라이더의 이동 기록을 H3 셀로 나타내고 이거를 워드2벡 모델에 임베딩을 하고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맥락에 따라서 지역을 묶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언어 모델 이제 다들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어 모델에서 단어랑 문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간략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문장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Happiness is assuming the world is linear, but we all know the world is nonlinear라고 문장을 보게 되면 이제 언어 모델이 이 문장에서 단어 사이들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잘 뽑아낼 거예요. 예를 들면은 happiness 다음에 is가 나온다든지 linear와 nonlinear가 반대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 assuming과 know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 그리고 world 앞에 항상 the가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뽑아낼 거고요. 그런 뽑아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미리 보자면 다른 단어들을 보고 여기는 0.8, 0.2 정도의 뜻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이 뜻을 가진 단어가 뭘까? 킹을 찾아서 여기 킹이 들어가면 되겠네 해서 킹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저희가 언어 모델을 써야 됐던 이유가 나오니까 좀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컴퓨터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 카를 1번에 넣고 바이시클을 2번에 넣고 커뮤니즘을 3번에 넣고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숫자를 지정을 해줘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어를 100개를 쓰고 싶으면 차원 100개짜리 벡터가 필요했죠. 여기 원핫 인코딩된 결과를 보시면 서로 겹치지 않게 좀 수직인 벡터를 한 개씩 주게 됩니다. 데이터에 0이 엄청 많고 1은 딱 한 개씩만 있으니까 이걸 되게 엄청 스팔스하다고 말을 하죠. 아래는 딥러닝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벤지오가 2000년에 제안했던 방식인데요. Distributed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걸 Distributed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는 여기 0, 1밖에 없었는데 아래에는 이제 모든 차원들이 실수값을 가지게 되니까요.
어떤 가정, 저희가 디스트리뷰션 하이포테시스라고 부르는 가정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를 공간상의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0이 없이 각 단어가 벡터 공간에 빽빽하게 펼쳐질 거고요. 그러니까 차원이 되게 훨씬 적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왕 이 단어들을 벡터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 거리를 가지고 단어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데요. 이게 좀 편의상 왜곡된 예시이긴 한데 man, woman, king, queen을 저희가 잘 학습을 시키게 되면 2차원 공간상에 이런 모양으로 단어가 딱딱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man과 king의 연관관계, woman과 queen의 연관관계가 이 위치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king 플러스 woman 마이너스 man을 계산을 해보면 queen의 벡터랑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man과 woman 사이의 관계가 king과 queen의 관계랑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벡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이제 앞뒤 단어를 가지고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숫자를 찾아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엄청 단순한 예시지만 GPT가 우리랑 대화를 하는 방법이에요. 갑자기 언어 모델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 언어 모델이 단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각 지점들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라이더의 GPS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갖고 있는 거는 익명화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게랑 어떤 고객들을 방문했는지 위치랑 순서만 알고 있습니다. 문장이 각 단어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익명의 라이더가 어떤 순서대로 픽업, 전달 액션을 취했는지 그 순서랑 위치를 알고 있게 됩니다. 이 데이터에는 순서 데이터라고 말을 할게요. 어떤 가게에서 어떤 전달지로 가는 주문이 많았는지에 대한 수요가 반영이 될 거고요. 라이더가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를 선호했는지 아닌지가 자연스럽게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라이더들이 여기 신천 쪽 아파트에서 전달을 하고 나서 삼성 쪽으로 건너가는 걸 선호한다면 그게 수락 또는 거절을 통해서 이 순서의 데이터로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신천에서 삼성으로 건너가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가 이런 순서 데이터에 반영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라이더가 H3 셀 하나에서 픽업이나 전달 같은 액션 하나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 액션을 어디서 수행했는지 빈도를 히트맵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 하나하나가 이 매트릭스에서의 한 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전국의 H3 셀을 다 여기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을 건데요. 650만 개 정도의 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650만 개 곱하기 650만 개 차원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PCA를 한다든지 조금 더 컴팩트한 크기의 매트릭스로 나눌 수도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계산이 너무 많고 피곤하니까 저희가 선택했던 거는 월투백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런 라이더의 액션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에 man, woman, king, queen 예시처럼 각 지점들을 공간상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보셨듯이 서로 실제로 가까이에 있는 잠실역과 송파구청이 가까이에 있는 벡터들로 나타나고 잠실역과 부산역 사이가 굉장히 멀게 나타날 거고요. 삼성역은 조금 더 멀리 나타날 거예요. 실제 결과 예시는 오른쪽과 같은데요. 보시면 잠실역, 몽촌토성역, 강동구 송파구청역, 방위역 이런 것들이 가까이 나타나고요. 삼성역은 좀 멀리 나타나고 강동구청역도 조금 멀리 나타납니다. 삼성역이랑 강동구청역 사이에 잠실역이 있으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또 각각의 거리보다 더 길게 나타나는 거겠죠. 월투백 모델이 크게는 Continuous Backup Words, CBOW 모델과 스킵그램 모델로 나뉘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앞뒤 단어를 보고 그 사이를 채우는 게 CBOW, 하나의 단어의 주위에 어떤 단어들이 나타나는지를 가늠하는 게 스킵그램입니다. 둘 중에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 결정하는 건 좀 쉬웠어요. 라이더의 움직임을 보면 스킵그램을 사용을 하는 게 좀 나을 게 좀 자명했거든요. 액션의 순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라이더가 내가 오늘 신천도 가고 잠실도 갔으니까 다음에는 석촌역에서 뭔가 픽업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진 않죠. 내가 지금 신천에 있으니까 어디를 가는 게 쉽겠다 어렵겠다를 생각을 할 거예요. 실제로도 스킵그램의 퍼포먼스가 훨씬 좋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CVO의 경계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타나고요. 중간에 색깔이 튀는 셀들도 있어요. 이 튀는 셀들은 저희가 해결해야 됐던 또 다른 문제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infrequent word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H3 셀을 다루고 있으니까 infrequent 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임베딩을 한 벡터 스페이스가 평평하게 펼쳐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보통에는 학습된 결과가 이렇게 아이소트로피하지 않고 애니소트로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측에 스킵그램이나 CVO 모델을 보시면 참 그렇죠. 이런 이방성이 특히 빈도가 적은 단어에 좀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잠실역이나 송파구청, 부산역처럼 발생 횟수가 많아서 데이터가 충분한 지역들은 벡터 공간의 매핑이 잘 돼요. 실제로 가까운 지역들이 벡터 공간 상에서도 가까운 위치로 나타나는 식으로요. 반대로 발생 빈도가 너무 낮은 지역들은 데이터가 너무 적다 보니까 주변 지역들과의 관계가 잘 매핑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잠실운동장 내의 골프장 하나에 하루에 액션이 1개 발생한다. 부산역 부두에 액션이 1개 발생한다. 이랬을 때 서로 실제로는 굉장히 멀어서 서로 인터랙트하기 어려운 지역들인데도 하나의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버리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현상이 왼쪽에서 보시듯이 CVO 모델에서 더 많이 나타났어요. 자연스럽게 저희는 스킵그램 모델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결과물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예시고 실제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킵그램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후처리를 거치면 이런 모양의 클러스터가 정리가 됩니다. 셋강이나 도림천, 산 같은 자연 경계도 잘 고려가 되고요. 강남대로 같은 큰 도로가 경계를 만들어주고 있고 사당 방배 상권 같이 원래 중간에 구 경계로 나뉘어져야 되지만 한 상권으로 실제로 묶여 있는 곳들은 한 덩어리로 잘 나타났습니다. 크게 보자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최적화된 클러스터링을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필요했고요. 후처리도 필요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보통 ML 문제에서는 좀 원하는 피트니스 펑션을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문제에서는 좀 단일한 평가 방법을 정의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큰 도로라든지 산, 공원, 개천 이런 지역적 경계에 따라서 잘 구분되는지도 봐야 되고 상권이 제대로 한 덩어리로 들어가는지 법정동이나 지역구 경계랑 어떤지도 봐야 되고요. 또 클러스터의 경계가 인구가 되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둘로 나눠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인구 분포도 봐야 됐고요. 또 오버피팅이랑도 관계 있을 텐데 지역 모양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걸 피해야 했어요. 좀 둥글게 정확한 용어로는 컨벡스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으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지표를 동시에 고려를 해서 클러스터링의 퍼포먼스를 평가를 해야 됐어서 하나의 피트니스 펑션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는 어려웠고요. 결국 주요 지역들에 대한 클러스터링 결과를 보고 지리적인 성질을 바탕으로 정성적인 평가를 해야 했습니다. 예시를 보자면 왼쪽 그림처럼 강남대로를 따라서 잘 나눠지면 저희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너무 얇고 긴 지역이라든지 뾰족하게 튀어나온 지역이 생기면 안 될 거였어요. 후처리도 필요했는데요. 실제 운영 데이터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인접한 지역에 클러스터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다리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산같이 한쪽이 막혀 있을 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한 개짜리 클러스터가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또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이나 만 같은 지역들을 스무딩을 해줘야 됐고 또 같은 클러스터가 연결되지 않은 여러 개의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을 때 나중에 서버단의 후처리를 위해서 연결하거나 제거하기도 했고요. DS로서 저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 서비스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이 결과를 대형님께 넘겨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어떻게 해당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하였는지 공유드려 볼게요.
안타깝게도 현재 21세기의 머신러닝 모델들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챗 GPT라고 하더라도 우아한 형제들 내부의 모든 도메인 지식을 알고 있을 수는 없죠. 알고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서비스 개발자들은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잘 만들어주신 모델이 운영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메인 지식을 입혀야 합니다. 저희 문제에서 모델은 클러스터링된 지역을 아웃풋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알고 있는 지식들,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내가 배민을 통해서 배달받을 수 있는지 이런 지식들로 모델의 아웃풋을 보완하여서 최종 배차 지역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보완된 모델의 데이터는 운영에 나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모델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대표적인 3가지 요구사항들과 서비스 개발자로서 조치했던 사항들을 한번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바와 같이 빈도수가 낮은 H3 셀의 경우에 부정확한 정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키고 서버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지역이 생긴다면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배달이나 라이더에게는 배차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모델이 지역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는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왼쪽에 보시는 광진구의 케이스처럼 클러스터 중앙에 어린이 대공원과 같은 큰 지역이 비어있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는 화면 오른쪽에 군포시와 의왕시 케이스처럼 클러스터 바깥쪽에 배달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들이 크게 비어있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스템은 배민 배달이 서비스가 가능한 모든 지역을 커버해야만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지역을 구성하는 프로세스의 아키텍처를 간단히 도식화한 것인데요. 먼저 화면 왼쪽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모델의 아웃풋인 클러스터 결과를 S3에 넣어줍니다. 실제로 모델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모델을 서빙하는 경우라면 중간에 파이썬 서버가 추가가 되겠지만 저희는 아웃풋을 통해 지역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에 모델의 아웃풋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가 지역 재구성을 요청을 하면 서버는 쿼리 엔진인 아테나를 통해서 먼저 S3에 있는 클러스터 데이터를 조회하여서 서비스 가능 지역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델의 아웃풋에서는 비어있던 서비스 가능 지역을 채우는 방식으로 후처리를 하고 운영에 서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커버했던 지역들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광진구의 케이스에서는 중앙의 빈 지역들을 그냥 간단히 확장을 함으로써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포시, 의왕시가 약간은 까다로운 경우였는데요. 비어있는 지역들이 다른 도시의 클러스터들과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실제 시 경계와는 다르게 위로는 안양시 그리고 아래측으로는 안산시와 수원시의 생활권들이 각각 빈 지역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차가 필요한 지역을 빈틈없이 메워서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이 운영해 나가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가 마주했던 문제는 운영 지역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역을 한번 구성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지역에 크고 작은 변화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주문수가 빠르게 증가해서 지역에 분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주문이 너무 적어서 특정 지역의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배민 배달에서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지만요. 이런 경우는 모델이 제공한 클러스터를 시스템이 임의로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지역의 고객들에게 배민 배달을 전달을 받으실 수 있도록 특정 지역의 서비스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모델이 학습하지 못하는 지역에 클러스터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모델의 아웃풋으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서비스 지역 변경에 따라서 맞추어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프로세스를 마련을 했습니다. 클러스터 전체 재구성은 데이터가 쌓이는 주기에 따라서 몇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도 실제 서비스는 더 자주 변경될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이너한 수정들을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서비스 관리자가 배민 배달 서비스 지역을 수정을 하게 되면 서비스 지역 관리 시스템은 시스템의 변경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이벤트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차 시스템은 해당 이벤트를 받아서 서비스 가능한 지역을 먼저 동기화를 시키고 후속 조치로 클러스터의 수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이때 지역의 분화가 일어나거나 지역이 제거가 된다면 해당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키고 후처리를 하고 클러스터를 재구성하게 되고요. 신규 지역이 생겨났다면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기 전이기 때문에 우선은 행정동을 기반으로 신규 클러스터 전체를 자체 클러스터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이 만들어준 클러스터를 카프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반영하여서 운영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던 도중에 한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벤트는 카프카를 통해서 수신이 됩니다. 카프카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파티셔너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이벤트 키를 해싱하는 방법으로 파티션에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각 파티션의 데이터를 수신한 인스턴스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운영 상황에서는 딱 하나의 지역만 수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한 번에 여러 곳의 지역을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인접한 지역을 수정하는 이벤트가 한 번에 닷건이 발행이 되면 각 이벤트를 수신한 인스턴스가 달라진다면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땅 따먹기와 같이 서로가 각 지역에서 인접한 지역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레이스 컨디션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는 중간에 카프카를 한 번 더 거치도록 이벤트 플로우를 변경하였습니다. 일종의 태스크 큐를 두어서 중간에 모든 작업을 하나의 인스턴스로 모으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이때 이벤트 키를 동일한 태스크명으로 설정을 하고 이벤트를 다시 발행해 준다면 모든 이벤트를 하나의 파티션, 즉 하나의 인스턴스가 수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병렬 처리가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된다면 인접한 지역들끼리만 그룹화한 태스크 아이디를 만들고 인접하지 않은 지역들끼리는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동시에 처리되는 지역의 충돌 이슈를 방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유드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자동화가 불가능하고 사람 손을 타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배달의 민족 자체 커머스 가게인 비마트는 배차 시스템 입장에서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데요. 일종의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픽업지에서 대량의 배달이 발생하고요. 이 때문에 라이더분들이 보통은 비마트 주변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픽업지를 기준으로 배차해준 저희 배차 시스템에서는 라이더가 더 많은 지역에 해당 비마트의 위치를 할당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비마트가 경계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고 경계지역 위쪽으로는 라이더가 많았는데 경계지역 아래쪽으로는 라이더가 적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마트가 속한 H3를 위쪽 지역으로 옮겨주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식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자연지형을 끼고 지역을 구성하는 경우였는데요. 한강에 인접한 지역인 마포구와 영산구, 영등포구가 보이는데요. 세 지역의 경계에서 하나의 H3가 한강 아래쪽에 영등포구 소속으로 지역을 구성하는 당시에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시스템은 문제 H3에 속한 배달들이 영등포구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한강 너머의 라이더를 찾아서 배차를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겠죠. 위 두 가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지역을 미세하게 수정해야 하는 니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예상하셨겠지만 고민 끝에 저희가 제시했던 해결 방안은 지역을 관리하는 어드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미세한 수정을 통해 이슈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툴을 구성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운영에서 많은 돌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얻은 도입 효과들을 한번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 효과는 상권을 고려한 지역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는 25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롭테크 플랫폼인 호갱론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90개의 상권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동일한 상권으로 묶일 수 있는 곳까지 고려를 한다면 90개보다는 적은 클러스터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저희의 지역에서는 32개의 육각형으로 서울을 행정동이나 상권과는 관계없이 나눴었는데요. 저희가 구성한 신규 클러스터에서는 총 41개의 클러스터가 나오게 됨으로써 조금은 더 정교한 지역의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공유드렸던 방이동 상권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고르게 분할된 지역에서는 분리되어 있던 방이동 상권이 신규로 구성한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에서는 이렇게 석촌호수 아래까지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여서 지역이 구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동일한 상권 내에서 발생하는 배달들이 비교적 더 균일한 배차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러스터 크기에 따른 부하 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고르게 분할되어 있던 지역에서는 문제의 사이즈가 동일하지 않아서 처리 성능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클러스터를 구성하던 초기 샘플입니다. 배달이 가장 많은 서울 중심지의 가운데 있는 지역들은 더 작은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고 서울 외곽과 경기도권의 도시들은 커다란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달과 라이더의 수를 고려한 클러스터 크기를 도입을 함으로써 분할 정복 최적화에서 문제의 사이즈를 조금 더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검증해보기 위해 기존 지역과 신규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에서 배차 시스템으로 10분간 유입된 배달수의 분포를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지역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2,500건에도 한 건의 지역이 있는 반면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에서는 1,500건 주변으로 이하의 지역들로 비교적 더 이분하게 나뉘어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와일드구스 체이스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은 이동거리의 감소입니다. 기존에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들도 커다란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버리면서 배달이 몰리는 상황이면 라이더분들이 먼 거리를 돌아가셨어야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화면 오른쪽에는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배달과 라이더가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배차를 받으신다면 라이더분은 용산공원을 이렇게 삥 둘러서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혹은 아마 10중 8구 이 배달을 거절을 하셨겠죠.
하지만 저희가 구성한 신규 클러스터 시스템에서는 클러스터를 분리를 함으로써 먼 거리를 돌아서 배차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형 지물로 생겨야 하는 비효율적인 지역들을 분리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이동 거리를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와일드구스 체이스 현상이 가장 도드라졌던 한 지방 광역시에서는 평균 픽업 거리의 3.7%의 개선을 도출할 수 있었고요. 또한 저희가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하지는 않았었지만 배달 소요 시간에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배달 소요 시간이 가장 길었던 한 수도권 지역에서 평균 배달 시간을 2.6% 감소시킨 개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배달 기록 데이터를 워드2백으로 학습한 공간 벡터 임베딩을 통해 저희 배차 시스템의 지역 클러스터를 구성한 사례를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의 데이터를 저희 배차 시스템 개선하는 데 활용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개발적인 시행착오들을 공유드렸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는 아직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공유드린 사례가 당연히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정답은 아니겠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서비스하시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배달의 민족 배차 시스템에서 함께 고민해왔던 도메인적인 이슈나 데이터 처리 방식이 궁금하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훌륭한 동료분들이 기존에 발표하셨던 사례들과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